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파트리크 쥐스킨트 지음, 강명순 옮김. 제1장. 18세기 프랑스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이 시대에는 혐오스러운 천재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천재적이면서 가장 혐오스러운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이 책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드나 생쥐스트, 푸셰나 보나파르트 등의 다른 기이한 천재들의 이름과는 달리 장 바티스트 그루누이라는 그의 이름은 오늘날 잊혀져 버렸다. 물론 그것은 오만, 인간에 대한 혐오, 비도덕성 등 한마디로 사악함의 정도에 있어 그루누이가 그 악명 높은 인물들에 뒤떨어지기 때문은 아니다. 단지 그의 천재성과 명예욕이 발휘된 분야가 역사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냄새라는 덧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시대에는 우리 현대인들로서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다. 길에서는 똥냄새가, 뒷마당에서는 지린내가, 계단에서는 나무 썩는 냄새와 짓독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부엌에서는 상한 양배추와 양고기 냄새가 퍼져나왔고 환기가 안 된 거실에서는 곰팡내가 났다. 침실에서는 땀에 절은 시트와 눅눅해진 이불 냄새와 함께 요강에서는 코를 얼얼하게 할 정도의 오줌 냄새가 배어 있었다. 거리에는 굴뚝에서 퍼져나온 유황 냄새와 무드칠 작업장의 부식용 양잿물 냄새, 그리고 도살장에서 흘러나온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사람들한테서는 땀 냄새와 함께 빨지 않은 옷에서 악취가 풍겨왔다. 게다가 충치로 인해 구취가 심했고 트림을 할 때에는 위에서 썩은 양파즙 냄새가 올라왔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서는 오래된 치즈와 상한 우유, 그리고 상처 곪은 냄새가 났다. 강, 광장, 교회 등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악취에 쌓여 있었다. 다리 밑은 물론이고 궁전이라고 다를 바가 없었다. 농부와 성직자, 경습공과 장인의 부인이 냄새에 있어서는 매한가지였다. 귀족들도 전부 악취에 젖어 있었다. 심지어 왕한테서도 맹수 냄새가 났고 왕비한테서는 늙은 염소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차이가 없었다. 18세기에는 아직 박테리아의 분해 활동에 제약을 가할 방법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하고 파괴하는 인간의 활동, 싹이 터서 썩기까지의 생명의 과정치고 냄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악취의 가장 심한 곳은 파리였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이다. 파리 안에서도 특히 악취가 지옥의 냄새처럼 배어있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페르거리와 페론느리 거리 사이에 있는 이노생 묘지였다. 800년 동안 시립병원과 주변의 교구에서 죽은 시체들이 이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800년 동안 날마다 수레에 실려온 수십 구의 시체들이 기다란 구덩이 속에 묻혔고 800년 동안 지하 납골당에는 뼈들이 차곡차곡 쌓여졌던 것이다. 후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몇몇 무덤이 위태롭게 무너졌고 그 결과 묘지에서 진동하는 악취에 참다 못한 주인들이 단순한 항의 정도로 넘어서 진짜 폭동을 일으킨 후에야 비로소 묘지가 폐쇄되었다. 그래서 수백만 개의 뼈와 두개골이 몽마르트의 지하 납골당으로 이장되었고 그 자리에 식료품 시장이 들어섰다. 바로 그곳 프랑스 왕국에서도 가장 악취가 심한 그곳에서 1738년에 7월 17일 장 바티스트 그루누이가 태어났다. 그날은 그 해에 가장 무더웠던 날들 중에 하루로서 뜨거운 열기가 납덩이처럼 묘지를 내리누르고 있었고 썩은 참외와 불에 탄 쇳불이 섞인 듯한 부패가스가 근처의 거리를 꽉 채우고 있었다. 그르누이의 어머니에게 진통이 찾아온 것은 페르거리의 생선 자판 뒤에 선 채로 좀 전에 꺼낸 대구의 비늘을 손질할 때였다.
아침에 세느강에서 잡았다는 그 생선들은 벌써 악취를 풍기고 있어 오히려 시체의 냄새를 압도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르누이의 어머니는 생선 냄새도 시체의 냄새도 맡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코는 냄새에 대해 완전히 마비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이 진통이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진통으로 인해 그녀는 외부의 모든 자극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다. 그녀는 단지 진통이 빨리 끝나기를, 가능한 한 빨리 이 구역질 나는 출산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번이 5번째였다. 그 전에도 전부 이곳 생선 자판 뒤에서 일을 끝냈었다. 아기들은 전부 이미 죽었거나 반쯤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 태어난 피덩이들은 주변에 널려있는 생선 내장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고 게다가 생명이 그다지 오래 붙어 있었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녁 무렵에는 다 같이 쓰레받기에 담겨 치워졌다. 그리고는 수레에 실려 묘지나 아래쪽 강가에 버려졌다. 오늘 역시 그렇게 될 것이 뻔했다. 그르누이의 어머니, 이제 막 20대 중반에 접어든 그 젊은 여자는 여전히 예뻤고 이도 거의 상하지 않았으며 머리카락도 아직 남아있었다. 통풍과 매독, 가벼운 폐결핵을 앓고 있었지만 심각한 병은 아니었다. 그녀는 아직도 5년이나 10년쯤은 더 살기를 바랐고 한 번쯤은 결혼을 해서 호라비 수공업자의 존경할 만한 부인이 되어 정식으로 아이들을 갖고 싶었다. 또 그르누이의 어머니는 한시바삐 모든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진통이 찾아오자 커다란 도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그 자리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는 앞서 4번의 경우처럼 생선칼로 핏덩이의 탯줄을 잘랐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백합꽃이 만발한 들판이나 수선화가 가득한 좁은 방에 있을 때처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참을 수 없이 자신을 마비시킨다고 생각하며 정신을 잃었다. 그녀는 옆으로 쓰러지더니 길 한가운데 쌓여있는 생선 더미 위에 드러누워 버렸다. 누워있는 그녀의 손에 여전히 칼이 들려 있었다. 비명소리와 뛰어오는 발소리들이 들리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놀란 얼굴로 빙 둘러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이 경찰을 불러왔다. 그녀는 여전히 손에 칼을 쥔 채 길에 누워 있었다. 천천히 그녀의 의식이 되살아났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무 일도 아니에요. 칼로 뭘 하려는 거요? 아무것도. 앞치마에 묻은 피는 웬 거요? 생선피예요. 그녀는 일어나서 칼을 던져버리고 씻기 위해 걸어갔다. 그 순간 예기치 않게도 생선도마 밑에서 새 생명이 울어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뒤져본 끝에 생선 내장과 잘린 생선 대가리들 사이에서 온통 파리대에 뒤덮여 있는 갓난 아기를 발견해 끄집어내었다. 아기는 관청에 의해 보모에게 맡겨졌고 여자는 체포되었다. 그녀는 자백을 통해 앞서 4번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틀림없이 아기가 죽게 내버려 두려 했다는 점을 시인했기 때문에 즉시 재판에 회부되었다. 수차례에 걸친 영아살인죄의 판결을 받은 그녀는 몇 주 후에 그레브 광장에서 참수되었다. 그녀가 죽었을 때에는 아기의 부모가 벌써 3번이나 바뀐 상태였다. 사나흘 이상 아기를 맡기려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아기가 너무 개걸스럽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보통 아이들의 2배나 먹고도 모자라 다른 아이들이 먹어야 할 젖까지 다 빨아먹는 이 아이 하나로 인해 생계수단인 보모일이 불가능하다고들 했다. 그래서 이 일이 귀찮아진 라포스라는 이름의 담당 경찰은 아기를 생탕투하는 거리 밖에 있는 기아와 고아를 위한 수용소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곳에서는 매일 루앙에 있는 규모가 큰 국립고아원으로 아이들을 보냈다. 아이들을 운반하는 일은 짐꾼들이 가죽으로 만든 바구니를 이용해서였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젖먹이들의 경우는
바구니 하나에 4명을 한꺼번에 담아 날랐고 그로 인해 도중에 죽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짐꾼들은 세례를 받은 아이들만 날라주었다. 그것도 루앙의 직인이 찍힌 합법적인 운반증을 제시할 때만 가능했다. 그런데 그루누이는 세례를 못 받았음은 물론이고 합법적인 운반증에 기록할 이름조차 없었던 것이다. 한편 경찰로서도 아기를 이름도 없이 수용소에 넘기는 것은 절차가 아주 번거로울 뿐 아니라 쓸데없는 요식 행위들만 더하게 되는 셈이었다. 이처럼 갓난아기를 이송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관료적이고 행정적인 절차가 어렵기도 하고 또 시간도 촉박했기 때문에 라포스 경관은 애초에 계획을 바꿔 그 남자아기를 확인증을 받고 어느 교회기관에 넘겨주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는 거기서 아기에게 세례도 주고 앞으로의 운명도 결정하도록 했다. 아기는 생마르텐 거리에 있는 생메리 수도원에 보내졌다. 그곳에서 아기는 세례를 받고 장 바티스트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런데 이날 수도원장의 기분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구호기금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기를 루앙으로 보내는 대신 수도원이 비용을 부담하여 양육하기로 결정되었다. 생드니 거리에 사는 잔느 비씨라는 유모에게 아기가 맡겨졌는데 그녀는 아기를 돌보는 대가로 일주일에 3프랑씩 받기로 이야기되었다. 몇 주 유모 잔느비 씨는 아기 바구니를 손에 들고 생메리 수도원 현관문의 앞에 나타났다. 대머리에다가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는 50살 정도의 신부 테리에가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아기 바구니를 입구에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받으세요. 무슨 일이요? 테리의 신부가 뭔가 먹을 것을 가져온 모양이라고 짐작하고 코를 킁킁거리면서 바구니 위로 몸을 숙였다. 페르거리의 그 영아 살인마의 사생아예요. 신부는 자고 있는 아기의 얼굴을 보기 위해 손가락으로 아기 바구니를 뒤적였다. 잘생겼군. 혈색도 좋고 살도 포동포동하게 올랐어. 내 걸 전부 빼앗아 먹었기 때문이에요. 얘가 전부 빨아먹는 바람에 나는 이제 뼈만 앙상하다고요. 하지만 오늘로 그것도 끝이에요. 이제 이 아기를 염소젖이나 암죽, 당근즙 따위로 먹이면서 직접 키우도록 하세요. 이 사생아는 전부 먹어치워버린다고요. 테리의 신부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가 하는 일은 수도원의 구호기금을 관리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그 대가로 그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고맙다는 인사 정도였다. 그 외에는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을 성가시게 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기술적인 사소한 일들을 싫어했다. 언제나 사소한 일들이 제일 어려웠고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 마음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문을 열어준 자신에 대해 화가 났다. 이 여자가 도로 아기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 주면 이 갓난아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다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그는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여자에게서는 전 냄새와 치즈향의 양털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 아주 기분 좋은 냄새였다. 뭘 원하는지 모르겠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내 생각에는 이 아기가 한동안 더 당신 품에서 커도 별로 나쁠 것 같지 않은데 말이야. 물론 아기에게는 그렇죠. 보모는 투덜거리는 투로 말했다. 그렇지만 난 아니에요. 이 아이가 3명 몫이나 먹어치우는 동안 난 체중이 10파운드나 줄었다고요. 왜 그래야 하죠? 일주일에 고작 3프랑밖에 못 받으면서요. 아, 이제 알겠소. 한시름 놓으면서 테리에가 말했다. 내가 장님이었어. 결국 이번에도 돈이 문제군. 아니에요. 유모가 말했다. 그렇다니까 언제나 돈이 문제야. 이 수도원 문을 두드릴 때는 돈이 문제라고. 다른 일로 수도원에 오는 사람에게 문을 한번 열어줘 봤으면 소원이 없겠소. 예컨대 자그마한 호의를 베풀기 위해 오는 경우 말이오. 약간의 과일이나 호두 몇 알 정도면 족하지. 가을에는 들고 올 만한 것이 꽤 많이 있잖소. 꽃도 괜찮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러 다정하게 테리의 신부님, 신의 축복이 함께하고 오늘 하루가 즐거우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말해도 좋을 텐데.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야. 거지가 아니면 장사꾼이 오고 장사꾼이 아니면 수공업자가 오거든. 자선을 구걸하지 않을 때에는 계산서를 갖고 나타나니까 말이오. 거리에 세 발자국도 나서기 무섭게 벌써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이고 만다니까? 난 아니라니까요. 내 한 가지만 말해두지. 스프랑게레는 유모가 당신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오. 1급 유모만 해도 수백 명이나 있으니 일주일에 3프랑이면 너도 나도 이 귀여운 아기에게 젖을 물리겠다고 몰려들 거란 말이오. 암죽이나 주스 아니면 다른 거라도 먹여줄 그러면 하나 찾아보세요. 하지만 아기를 그런 식으로 떠들게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오. 다른 사람의 젖으로도 당신 젖을 먹을 때처럼 잘 크리란 보장이 없잖소. 당신도 알다시피 이 아이는 당신의 젖 냄새에 익숙해졌을 거요. 당신의 심장박동 소리도 그렇고. 다시 한번 그는 유모에게서 나는 따스한 온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러나 자신의 말이 그녀에게 아무 효력이 없었음을 깨닫고 다시 말했다. 자,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이 문제를 수도원장님과 상의하겠소. 앞으로 일주일에 4프랑씩 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보지. 안 돼요. 줬소 5프랑. 안 돼요. 도대체 얼마를 원하는 거요? 테리에가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다. 갓난아기 하나 기르는 것처럼 쉬운 일에 5프랑이면 정말 큰 돈이요. 난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생아를 집에 두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부인? 그는 다시 손가락으로 아기를 들춰보면서 말했다. 정말 비할 데 없이 귀엽지 않소. 이 발그스레한 뺨 좀 봐요. 칭얼대지도 않고 잠도 잘 자고 게다가 세례도 받은 아이라오. 이 아이는 악마의 씨였어요. 테리에가 재빨리 바구니에 손을 떼었다. 말도 안 돼. 젖먹이가 악령에 사로잡힌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젖먹이는 인간이 아니오. 인간이 되기 전의 상태라서 아직 완성된 영혼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오. 그러니까 악마의 관심을 끌지 못해요. 아니면 벌써 이 아이가 말이라도 한다는 거요? 경기라도 합디까? 방 안의 물건을 건드리기라도 했소? 그도저도 아니라면 그에게서 악취라도 난다는 거요? 이 아이는 도대체 냄새라는 게 없어요. 바로 그거요. 그게 명백한 증거요. 악마의 씨였다면 악취가 났겠지. 유모도 안심시키고 자신의 용기도 증명할 겸 테리에는 아기 바구니를 들어올려 코에 갖다 대어 보았다. 이상한 냄새라곤 전혀 없군. 그가 한동안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은 후 그렇게 말했다. 이상한 건 정말 하나도 없소. 물론 기저귀에서 뭔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는 확인이라도 시키듯 그녀에게 바구니를 내밀었다. 내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녀가 바구니를 밀치면서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기저귀에서 나는 냄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의 배설물 냄새는 아주 좋아요. 문제는 그 아기예요. 정작 이 사생아 몸뚱어리에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니까요. 건강하기 때문이겠지. 테리에가 소리쳤다. 건강하니까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거요. 병에 걸린 아이들한테서나 냄새가 나는 법이지. 그건 누구나 알지 않소. 알다시피 천연두에 걸린 아이들한테서는 말똥 냄새가 나고 성홍열을 앓는 아이한테서는 사과 썩는 냄새가 나고 또 결핵에 걸린 아이들한테서는 양파 냄새가 나는 거요. 이 아기는 건강하니 냄새가 없는 건 당연해요. 꼭 나쁜 냄새를 풍겨야 한다는 거요? 당신의 아이들도 나쁜 냄새가 나는 거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아이들은 사람의 아이라면 누구한테서나 나는 그런 향기가 있다고요. 테리에가 다시 조심스럽게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고집에 대한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에 이르러 이런 식으로 논쟁을 계속하다가는 어쩔 수 없이 두 팔을 마구 휘두르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이 갓난아기를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우선 그는 팔을 등 뒤로 돌려 뒷짐을 지고 서서 불룩 나온 자신의 배를 유모에게 내밀면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사람의 아기한테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요? 내 말해두겠는데 세례를 받으면 그 아기는 이미 신의 아기라오. 물론이지요. 생드니 거리의 유모 잔느비 씨. 당신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냄새가 없는 아기는 악마의 자식이라는 거요? 그가 등 뒤로 돌렸던 왼팔을 치켜들고는 둘째 손가락을 물음표 모양으로 구부려서 위협적으로 그녀의 얼굴에 갖다 대었다. 그녀는 생각을 해보았다. 대화가 갑자기 그녀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신학적 신문으로 변질되는 것은 그녀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녀가 좀 물러서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이 일이 악마와 관련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판단하세요, 테리의 신부님. 제게는 그럴 힘이 없으니까요. 제가 아는 건 단 한 가지,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그런 냄새가 없는 이 애가 무서울 뿐이에요. 테리애가 만족한 듯이 다시 팔을 내리면서 말했다. 아하, 좋아요. 그럼 우리 악마 문제는 접어두기로 합시다. 좋아요. 그런데 제발 말 좀 해보시오. 도대체 아기들한테서는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요? 당신이 믿고 있는 아기 냄새는 도대체 어떤 거요? 자, 어서. 좋은 냄새지요? 테리애가 그녀에게 호통을 쳤다. 좋다는 게 무슨 뜻이오? 냄새가 좋은 건 많소. 라벤더 꽃은 향기가 좋아요. 고기 수프에서도 좋은 냄새가 나고 아라비아 정원도 그렇소. 그렇다면 젖먹이는 어떤 냄새인지 알고 싶군. 유모는 우물쭈물했다. 물론 그녀는 젖먹이의 냄새가 어떤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말이다. 젖을 먹여주고 돌보고 얼르고 뽀뽀도 하면서 그녀의 손을 거쳐간 아이들이 벌써 수십 명이나 되는 것이다. 밤중에는 코로 아이들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였다. 지금도 코로는 분명하게 젖먹이의 냄새를 잘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 말로 설명해 본 적이 없었다. 자, 어서. 테리에는 더 참지 못하고 손가락을 딱딱 소리나게 꺾으며 고함을 질렀다. 그러니까 그걸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몸 여기저기서 나는 냄새가 다 좋기는 하지만 똑같은 냄새는 아니니까요. 신부님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발에서는 매끄럽고 따뜻한 돌의 냄새가 나요. 아니 오히려 농축 우유나 버터 같은 냄새예요. 맞아요. 바로 신선한 버터 냄새가 나요. 그리고 아기들 몸에서는 마치 우유에 적신 과자 같은 냄새가 나요. 그리고 머리 꼭대기에서는요, 가마가 있는 머리 뒷부분 말이에요. 아참, 신부님은 아무것도 없지.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테리의 신부의 대머리를 가볍게 툭 건드렸다. 신부는 그녀의 턱없이 바보 같은 짓거리에 한순간 할 말을 잃어버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중이었다. 여기요. 여기가 가장 좋은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캐러멜 냄새가 나요. 아주 달콤하면서도 놀라운 냄새라고요. 신부님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여기서 나는 냄새를 맡게 되면 누구나 아기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자기 아이든 남의 아이든 상관없어요. 아기라면 모두 그런 냄새가 있어야 해요. 어린 아기한테 다른 냄새는 없어요. 그런데 냄새가 전혀 없는 아기, 머리 꼭대기에서 찬바람이 돌 뿐 아무런 냄새도 없는 아기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여기 있는 이 사생아처럼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신부님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그까짓 일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팔짱을 낀 채 단호한 어투로 말을 하면서 그녀는 마치 두꺼비를 마주 대하고 있는 듯 구역질 난다는 눈빛으로 자신의 발밑에 있는 아기 바구니를 내려다보았다. 나 잔느 비씨는 더 이상 이 아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테리의 신부는 숙였던 머리를 천천히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머리를 매만지듯이 손가락으로 몇 번 대머리를 쓰다듬고 우연인 것처럼 코 밑에 손가락을 갖다 댄 채 코를 킁킁거리면서 생각에 잠겼다. 캐러멜 냄새라. 그는 다시 목소리의 위엄을 되찾으면서 물었다. 캐러멜이라니. 도대체 캐러멜이 뭔지 알기나 하오? 그걸 먹어본 적이 있냔 말이오. 직접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젠가 생토노레 거리에 있는 큰 호텔에서 설탕 녹인 것과 크림으로 캐러멜을 만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냄새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난 결코 그 냄새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테리의 신부가 코에서 손을 떼면서 말했다. 제발 입 좀 닥치시오. 이런 식으로 당신과 계속 대화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지금 맡고 있는 갓난아기 장 바티스트 구르누이를 더 이상 양육하기 싫다는 소리군. 그래서 잠시 그 아기의 후견인 역할을 맡은 우리 생 메리 수도원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심산이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구려. 당신은 해고요. 그는 아기 바구니를 들고 그녀의 따뜻한 솜털 같은 우유 냄새를 다시 한 번 더 들이마신 후 문을 잠갔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테리의 신부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신학뿐 아니라 철학책도 읽었으며 틈틈이 식물학과 연금술에도 몰두했다. 그는 어느 정도 비판 정신도 갖고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격히 따져보았을 때 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거나 심지어 이성에 직접 배치되기도 하는 기적이나 예언, 진리 등 성서의 내용을 문제 삼을 정도로 극단에 흐르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그런 문제들에서 손을 떼는 편이었다. 그것이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성을 사용하기 위해 확신과 평온이 필요한 순간에 오히려 그를 가장 고통스러운 의심과 동요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가장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은 바로 우매한 민중들의 미신적 관념이었다. 그들은 마녀나 카드점, 부적, 저주, 악령 불러오기, 보름달 밤에 주문 외우기 등을 여전히 행하고 있었다. 그런 이단적 풍습들이 천년여에 걸쳐 기독교와 확고히 자리 잡은 이후에도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소위 악령에 사로잡혔거나 사탄에 빠졌다는 소문은 대부분의 경우 더 자세히 확인해보면 미신에 의한 소동의 다름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물론 테리의 신부가 사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탄의 힘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은 아니었다. 신학의 근원과 맞닿아 있는 문제들에 대한 판결은 한낱 보잘것없고 소박한 신부보다는 다른 기관에서 맡아야 할 일이었다. 어쨌든 방금 전에 그 유모처럼 소박한 누군가가 악마의 환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결코 악마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그녀 같은 사람이 악마를 발견했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악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유모 잔느비 씨에게 정체가 들킬 정도로 악마가 멍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코 문제만 해도 그렇다. 코라는 것은 냄새를 맡는 단순한 기관, 즉 가장 간단한 감각기관이 아니던가. 지옥에서는 유황 냄새가 나고 천국에서는 몰약 냄새가 난다는 건가. 그건 가장 끔찍스러운 미신이었다. 그것이 인간이 아직 동물처럼 살면서 신앙을 모르던 그 어두운 선사시대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아직 제대로 된 시력을 갖추지 못해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지만 피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믿고 있던 시대 말이다. 그들은 친구와 적을 냄새로 구분할 수 있고 잔인한 거인이나 늑대 인간이 다가오는 것도 냄새로 알아차릴 수 있으며 복수의 여신 에리네의 냄새도 맡을 수 있다고 믿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무서운 신들에게 악취와 연기를 내뿜는 불에 구운 재물을 갖다 바치기도 했었다.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바보는 눈이 아니라 코로 보는 사람이다. 이런 지경이니 신으로부터 받은 이성이 아직 천년은 더 빛나야 원시신앙의 마지막 찌꺼기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이고 불쌍한 어린 것 같으니라고. 죄에 물들지 않은 이 어린 생명체의 그런 말을. 자신에게 어떤 구역질 나는 중상모략이 쏟아지는 줄도 모르고 바구니에 쿨쿨 잘도 자는구나. 그 뻔뻔스런 여자가 내게선 아기 냄새가 안 난다고 우겨댔단다. 도대체 그런 말에 뭐라고 대꾸할 수 있겠니. 까꿍 까꿍. 그는 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흔들면서 손가락으로 그 갓난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는 가끔 까꿍 하면서 이 아이를 얼러주었다. 그렇게 하면 갓난아기들이 온순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글쎄, 내게서 캐러멜 냄새가 나야 한단다는구나. 그런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겠니. 까꿍, 까꿍. 얼마 후에 그는 손가락을 코에 갖다 대고 코를 벌름거리면서 냄새를 맡아보았다. 그러나 자신이 낮에 먹은 절인 양배추 냄새 말고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잠시 망설임 끝에 그는 주위에 누구 보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빙 둘러본 후 바구니를 들어 자신의 몽툭한 코 밑에 갖다 대었다. 너무 바짝 갖다 대는 바람에 부드럽고 빨간 아기 머리카락이 그의 코를 간지럽혔다. 그는 뭔가 냄새를 맡게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갓난아기의 머리에 코를 대고 벌름거렸다. 갓난아기의 머리에 원래 어떤 냄새가 있는지 그는 잘 알지 못했다. 물론 캐러멜 냄새는 아닐 것 같았다. 그건 확실했다. 캐러멜이란 그야말로 설탕을 녹인 것에 불과한데 아직까지 젖만 먹은 아기한테서 어떻게 설탕 녹인 냄새가 날 수 있는가 말이다. 젖냄새라면 뭣도 모르겠지만 유모의 젖냄새 말이다. 그러나 젖냄새는 나지 않았다. 머리카락이나 피부 혹은 아기 땀냄새 정도는 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테리에는 그런 냄새를 기대하며 코를 벌렁거려 보였다. 그러나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해보아도 마찬가지였다. 아마도 젖먹이들은 아직 냄새가 없는 게 정상인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럴 것도 같았다. 젖먹이들은 깨끗하게 씻어 돌봐주면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게 당연할 것 같았다. 그건 아기들이 말하기나 뜀박질 혹은 쓰기를 못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나이가 들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인 것 같았다. 엄밀히 말해서 인간은 사춘기가 되어야 비로소 향내를 풍기는 법 아닌가. 이건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일찍이 호라티우스도 총각한테서는 염소 냄새가 나고 처녀한테서는 하얀 수선화 향기가 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로마인들은 그걸 벌써 이해하고 있었나 보다. 인간의 냄새라는 것이 언제나 육욕의 냄새, 죄악의 향기라는 것을 말이다. 그러니 아직 꿈에서조차 한 번도 육체적 죄를 인식하지 못했을 갓난아기한테서 냄새가 날 턱이 있겠는가. 어떻게 냄새가 난단 말인가. 까꿍 까꿍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는 바구니를 다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흔들어 주었다. 아직도 깊이 잠들어 있는 아기의 오른손 주먹이 포대기 밖으로 비어져 나와 있었다. 작고 빨간 손이었다. 아기의 뺨이 가끔 실룩거리기도 했다. 테리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고 갑자기 마음이 아주 편해졌다. 한순간 그는 자신이 이 아기의 아버지가 되는 공상에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이 신부가 안 되었다면 보통 사람, 그 중에서도 어쩌면 성실한 장인이 되어 있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솜털 냄새와 우유 냄새가 향긋한 마음씨 따뜻한 여자를 아내로 맞았을 것이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아들도 낳았을 것이다. 바로 여기 이 무릎 위에 진짜 자신의 아이를 올려놓고 어루만지며 까꿍까꿍. 이런 공상을 하는 동안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어르는 광경은 이 세상과 함께 시작된 일이자 이 세상이 지속되는 한 언제나 새롭고 당연한 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다. 테리의 신부는 약간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감상적인 기분이 되었다. 그때 아기가 깨어났다. 그는 코부터 먼저 깨어났는데 작은 코가 움찔움찔하더니 위를 향해 벌름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숨을 한번 들이마신 후 재채기를 미처 다 못했을 때처럼 짧게 다시 내뱉고 나서야 코를 찡그리며 눈을 떴다. 눈은 딱히 어떤 색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굴의 회색과 오팔의 흰색이 섞인 크림색으로 점액질 같은 베일에 덮여 있어 아직 확실하게 보지 못하는 듯 했다. 테리에는 아기의 눈이 자신의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코는 달랐다. 갓난아기의 흐릿한 눈이 아직 목표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반면에 코는 확실하게 목표물을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테리의 신부는 그 목표가 바로 자신의 몸인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아기의 얼굴 중앙에서 두 개의 구멍을 싸고 있는 콧방울이 피어나는 꽃잎처럼 벌어졌다. 아니, 오히려 왕의 정원에 있는 식충식물의 꽃받침처럼 그의 코가 뭔가를 기분 나쁘게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코를 벌름거리면서 눈보다 더 예리하게 테리에를 탐색하는 듯이 보였다. 마치 코로 테리에에게 뭔가를 휘감아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이다. 그것을 막을 수도 그걸 피해 숨을 수도 없었다. 그 자신은 아무 냄새도 없는 아기가 뻔뻔스럽게도 남의 냄새를 맡고 있다니. 냄새로 남의 존재를 알아차리다니.
테리에는 갑자기 자신의 몸에서 땀냄새, 시큼한 채취, 절인 양배추 냄새, 그리고 빨지 않은 옷 냄새 등의 악취가 퍼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자기 쪽에서는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추한 모습이 발가벗겨진 것이다. 이 아기는 자신의 피부 속까지 뚫고 들어와 뱃속 가장 깊은 곳의 냄새까지 맡고 있었다. 가장 부드러운 감정, 가장 추악한 생각들까지 이 집요한 작은 코앞에서는 완전히 드러나 버리고 말았다. 아직 진짜 코라기보다는 단지 납작한 살덩이에 불과한 그 작은 기관이 지금 끊임없이 움찔거리고 벌름거리며 떨고 있었다. 테리에는 소름이 끼치면서 구역질이 올라왔다. 이제 그는 자기 쪽에서 뭔가 맡고 싶지 않은 악취를 맡은 것처럼 코를 찡그렸다. 고향에 돌아온 것 같던 편안한 기분은 사라졌다. 자신의 육체가 관련된 문제였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냄새가 좋은 아내에 대한 감상적 환상은 깨어져 버렸다. 아기와 자신에 대해 펼쳤던 유쾌한 상상의 나래는 찢어졌다. 이제 자신의 무릎 위에 있는 존재가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적개심이 가득 찬 짐승 같았다. 만약 그가 신에 대한 외경심과 합리적 통찰력에 따라 행동하는 사려 깊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벌써 독사를 대하듯 구역질을 하며 아기를 내팽개쳤을 것이다. 테리에는 벌떡 일어서서 바구니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되도록 서둘러 가능한 한 빨리 이 악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아기가 눈을 찡그리며 빨간 목구멍이 보일 정도로 역겨운 쇳소리를 내며 소리를 질러대자 테리에는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그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손을 뻗쳐 바구니를 흔들며 까꿍까꿍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아기는 울부짖다 터져버리려는 듯이 얼굴이 사색이 되도록 점점 더 악을 써댔다. 꺼져버려. 테리에는 한순간 이 악마에게 꺼져버리라고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자 긴장으로 몸이 뒤틀렸다. 괴물 같은 이라고. 참을 수 없는 녀석아. 꺼져버리라니까. 그러나 도대체 어디로 보낸단 말인가. 이 근처에 사는 유모라면 10명도 넘게 알고 있었고 고아원도 있었다. 그러나 거긴 너무 가까운 거리였다. 다들 엎어지면 코 닿을 때가 아니던가. 이 괴물은 더 멀리 떨어져야 했다. 더 이상 아이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매 시간 다시 문 앞에 가져다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먼 곳으로 보내야만 했다. 가능하면 다른 교구나 강 건너라면 더 좋을 듯 싶었다. 성벽 너머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그렇다. 변두리 생탕투안으로 보내는 것이야. 이 악기는 멀리 사라져야 한다. 동쪽 저 멀리 밤에는 성문을 닫아버리는 바스티유 너머가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옷을 움켜쥔 채 여전히 울부짖고 있는 아기가 든 바구니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지나고 또 생탕투안느 거리도 통과한 그는 동쪽으로 시내를 빠져나가서 더 멀리 있는 샤론느 거리에 다다랐다. 거의 다 온 셈이었다. 이곳에 있는 마들렌느 드 트르넬 소도원 근처에 믿을 만한 유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이아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비용을 대는 사람만 있다면 나이나 출신을 가리지 않고 그 어떤 아이라도 맡아주었다.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도 여전히 울어대고 있는 아기를 가이아르 부인에게 맡긴 그는 1년치 양육비를 선불한 후 다시 도망치듯이 시내로 돌아왔다. 성당에 도착한 그는 뭔가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이 옷을 벗어버리고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씻은 후 잠자리로 기어들어갔다. 수없이 성호를 긋고 오랫동안 기도를 한 후에야 비로소 약간 가벼워진 마음으로 잠이 들 수 있었다. 가이아르 부인은 아직 30도 채 되지 않았지만 세상 풍파를 다 겪은 여자였다. 겉모습은 실제 나이와 비슷하게 보였지만 어떤 때는 2배, 3배 혹은 100배 정도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처녀 미라라는 표현이 적절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이미 죽어있는 여자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부직갱이로 이마를 맞은 때문이었다. 코와 이마가 만나는 바로 그곳이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후각을 상실했고 그와 더불어 따뜻함이나 냉정함 등 모든 인간적 감정도 잃어버렸다. 그 한 번의 매질로 인해
그녀에게는 친절과 혐오가 동시에 낯선 일이 되어버렸다. 기쁨과 절망 역시 그녀는 느끼지 못했다. 후일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을 때조차 그녀는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으며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주위 사람이 죽어갈 때도 슬퍼하지 않았으며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 그녀를 때려도 위축되지 않았으며 그가 시립병원에서 콜레라로 죽었을 때에도 아무런 해방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단 2가지뿐이었는데 매달 편두통이 찾아올 때 약간 우울해지는 것과 편두통이 사라졌을 때 기분이 다시 약간 회복되는 느낌 정도였다. 이미 무감각해져 버린 그녀는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가이아르 부인은 이처럼 모든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동정심에 흔들리지 않는 질서의식과 공평함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맡은 그 어떤 아이도 편애하지 않았으며 부당하게 다루지도 않았다. 그녀는 3번의 끼니 때 외에는 전혀 더 주는 법이 없었다. 어린 아기의 기저귀는 낮에 3번씩 갈아주었는데 그것도 단지 2돌이 되었을 때까지만이었다. 그 후에는 바지에 똥을 싸는 경우 말없이 뺨을 때리고 한 끼를 굶겼다. 그녀는 정확히 양육비의 절반을 아이들을 위해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몫으로 챙겼다. 물가가 쌀 때도 그녀는 자신의 몫을 늘리려는 생각을 품지 않았다. 대신 불경기에는 그것이 생명에 관계되는 경우라 해도 한 푼도 더 쓰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일은 별로 수지 맞는 돈벌이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돈이 필요했고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 놓고 있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 새를 놓을 집을 한 채 사는 일과 남편처럼 시립병원에서 죽지 않고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으는 일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자체에는 냉담했다. 그러나 남편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수백 명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두려웠다. 그녀는 혼자만의 죽음을 맞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남겨야 했다. 물론 어느 해 겨울에는 그녀가 돌보고 있는 24명의 꼬마 하숙생들 중 서너 명이 죽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도 그녀는 대부분의 다른 유모들보다 훨씬 잘 견디어냈는데 9알 정도의 아이들이 죽어간 국가나 교회가 운영하는 큰 고아원보다는 월등한 실적이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곧 보충이 되었다. 파리에서는 매일 10,000명 이상의 새로운 기아나 사생아 또는 고아가 발생했기 때문에 곧 이른 수만큼 충원이 되었다. 어린 그르누이에게 가이아르 부인의 집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아마 다른 곳이었다면 그르누이는 살아남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 영혼이라고는 없는 여자의 집에서 그는 잘 자랐다. 그는 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아이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는 어려운 법이다. 그는 며칠 동안 계속 물같이 허이멀건 스프만 먹고도 견딜 수 있었고 멀건 젖을 먹고도 그럭저럭 버텨냈으며 썩어 문드러진 야채와 상한 고기도 먹을 수 있었다. 자라나면서 홍역이나 이질, 수두나 콜레라에 걸리기도 했고 6미터나 되는 우물에 빠지거나 끓는 물에 가슴을 데인 적도 있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물론 그로 인해 얼굴에는 곰보 자국과 수두의 흔적이 남았고 발이 약간 구부러져 절뚝거리며 걷게 되었지만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는 마치 박테리아처럼 끈질기게 저항했으며 나무에 붙어 수년 전에 빨아먹은 극히 미량의 핏방울만 가지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진드기처럼 아무 욕심도 부리지 않았다. 그가 육체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최소한의 양분과 옷뿐이었다. 그의 정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르누이는 보살핌, 애정, 다정함, 사랑 등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견딜 수가 있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애초부터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도록 자신을 길들인 것처럼 보였다. 태어나던 순간의 울음소리나 결국은 어머니를 단두대로 보내게 된 자신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생선 좌판 밑에서 질러댄 그 울음소리는 동정이나 사랑을 갈구하는 본능적 울부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충분한 생각과 심사숙고 끝에 나온 비명이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댐으로써 그는 오히려 사랑을 거부하고 생명을 선택한 셈이었다. 그런 상황에서의 생존은 사랑이 없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가 만약 그 두 가지를 다 요구했다면 틀림없이 금방 비참하게 죽어갔을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 그가 또 다른 가능성, 즉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생명이라는 먼 길을 거치지 않고 탄생에서 바로 죽음으로 이뤄지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다. 그럼으로써 세상이나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무수한 재난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친절이라도 타고나야 하는데 그르누이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는 애당초 괴물로 태어났다. 그가 생명을 선택한 것은 오로지 반항심과 사악함 때문이었다. 물론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어른들처럼 어느 정도의 이성과 체험의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결정은 땅에 뿌려진 콩이 땅속에 그대로 머무를지 아니면 싹을 틔어 밖으로 나갈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무의식적인 것이었다. 아니면 나무에 붙어있는 진드기의 선택과 같다고 할 수 있었다. 이 진드기에 있어 생명이란 끊임없이 겨울을 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진드기는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은회색 몸체를 공처럼 말고 살아가는 작고 기분 나쁜 벌레였다. 그는 제 몸처럼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아무것도 발산되지 않도록 해주는 말끄럽고 단단한 피부를 갖고 있다. 게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극히 작게 몸을 유지함으로써 어느 누구한테서도 발견되지 않고 어느 누구한테도 밟히지 않는다. 진드기는 홀로 몸을 동그랗게 말고 나무에 웅크린 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고 단지 코로 냄새를 맡을 뿐이다. 그렇게 그는 수년간 몇 마일이나 떨어져 있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짐승들의 피냄새를 맡고 있다. 그동안 잘못해서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숲에 떨어져서 6개의 가느다란 다리로 몇 밀리미터 정도 기어가다가 나뭇잎 밑에 들어가 죽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별로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걸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구역질 나게도 진드기는 고집과 집념으로 몸을 웅크린 채 살아남는다. 짐승의 피가 우연히 나무 바로 밑에 다가올 천재 이루의 그 기회를 노리면서 말이다. 그 기회가 오면 비로소 그는 웅크렸던 몸을 펴고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리고는 그 낯선 고기 덩어리에 달려들어 핥히고 빨고 깨물고. 그르누이는 바로 그 진드기 같은 아이였다. 그는 자기 자신 속에 틀어박힌 채 더 좋을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살았다. 그가 세상에 내놓은 것이라고는 배설물밖에 없었다. 웃거나 비명을 질러대지도 또 눈을 반짝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자신의 냄새를 풍기지도 않았다.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누구라도 이 괴물 같은 아이를 내쫓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이아르 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아이의 냄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자신의 영혼이 마비된 그녀는 그 아이로부터 어떤 정신적 자극을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은 그르누이가 어떤 아이인지 금방 눈치챘다. 첫날부터 그들은 새로운 이 아이한테서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아기가 누워있는 요람을 멀리했고 마치 방안이 더 추워지기라도 한 듯이 더 빽빽이 붙어서 잠을 잤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방 안에 바람이 휘몰아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밤중에 자꾸 울어댔고 좀 더 큰 아이들은 뭔가가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악몽에 시달렸다. 한 번은 비교적 나이가 든 아이들이 작당을 하여 그를 질식시켜 죽이려고 헌 옷가지와 이불, 지푸라기 등을 그의 얼굴에 덮어놓고 그 위에 벽돌로 짓눌러 놓았었다. 가이아르 부인이 다음날 아침 그것을 들추고 아기를 보았을 때 그르누이는 얼굴이 찌그러지고 짓눌려서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목숨은 붙어 있었다. 아이들이 몇 번 더 죽이려고 애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손으로 직접 그의 목을 졸라 죽이거나 입이나 코를 막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그를 만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에게 다가가면 직접 자기 손으로 눌러 죽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살찐 거미를 볼 때처럼 구역질이 났기 때문이다. 그가 좀 더 자란 후에는 그를 죽이려는 시도조차 포기해버렸다. 그들은 그를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들은 그를 피해 도망다녔으며 어떤 경우에도 그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다. 질투나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다. 가이아르의 집에서는 그런 감정을 가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단지 그가 그 집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아이가 두려웠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그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가 특별히 키가 크다거나 힘이 센 것도 아니었다. 물론 못생기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못생긴 정도는 아니었다. 공격적이거나 뒤틀리지도 않았고 음험하지도 않았다. 도발적이기보다는 오히려 한쪽으로 비켜 서 있는 편이었다. 머리 역시 두려워할 정도로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는 3살이 다 되어서야 2발로 걷기 시작했고 4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생선이라는 단어였다. 멀리서 한 생선 장수가 샤론느 가를 올라오면서 생선을 사라고 외쳤을 때 마치 메아리처럼 그가 갑자기 생선이라는 말을 터뜨렸던 것이다. 그 다음으로 그가 내뱉은 단어는 아욱, 염소우리, 양배추, 자크로레르라 등이었다. 맨 마지막 단어는 가까운 곳에 있는 수도원의 보조 정원사 이름이었다. 그는 가끔씩 가이아르 부인의 집에서 비교적 하기 힘들거나 거친 일들을 도와주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세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다. 그르누이는 동사나 형용사 혹은 조사 같은 것을 잘 몰랐다. 한참 뒤에서야 그는 예, 아니요라는 말을 익혔는데 그때까지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명사들 뿐이었다. 사실상 그가 하는 말은 단지 구체적인 물건,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들로서 그것도 뜻밖의 냄새로 그것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 그랬다. 그가 처음으로 나무라는 말을 한 것은 3월의 햇살을 받아 딱딱 소리가 나던 너도 밤나무 장작더미 위에 앉아있을 때였다. 그전에도 벌써 수백 번이나 본 나무였고 또 수백 번이나 들어본 단어였다. 게다가 겨울에 장작 심부름을 종종 했었기 때문에 나무라는 말의 의미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무는 그의 관심을 끌 만큼 충분히 흥미로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애써서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3월의 어느 날 장작더미 위에 앉아있을 때 비로소 그 말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다. 그 장작더미는 가이아르 부인의 헛갓 남쪽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지붕 밑에 긴 의자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맨 위에 놓여있는 장작에서는 타는 듯이 달콤한 냄새가 났으며 장작더미의 한가운데서는 이끼 냄새가 올라왔다. 그리고 가문비 나무로 만든 창고의 벽에서는 햇빛을 받아 송진이 끓는 냄새가 났다. 등을 창고벽에 기댄 채 장작더미 위에 다리를 쭉 뻗고 앉은 그는 눈을 감은 채 꼼짝도 않고 있었다. 그는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않았다. 단지 아래로부터 퍼져 올라오다가 뚜껑에 덮인 것처럼 지붕 밑에 갇혀서 그를 감싸고 있는 나무 냄새를 들이마실 뿐이었다. 냄새를 들이마시고 그 냄새에 빠져 자신의 가장 내밀한 땅구멍 깊숙한 곳까지 전부 나무 냄새로 가득 채운 그는 그 스스로가 나무가 되어버렸다. 그리고는 나무 인형, 즉 피노키오가 된 것처럼 그 장작더미 위에 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한참 뒤 거의 30분쯤 지나서야 비로소 나무라는 말을 내뱉었던 것이다. 마치 두 귀까지 나무가 들어차고 목에도 나무가 들어차서 배와 목구멍과 코가 전부 나무로 꽉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소리로 그는
그 말을 내뱉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돌아왔다. 나무라는 강력한 대상, 즉 나무 향기가 그를 질식시키기 일보 직전에 구출되었던 것이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장작더미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리고는 마치 나무 다리로 걸어가는 것처럼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로 그곳을 떠났다. 며칠 후까지도 그는 여전히 나무 냄새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내면에서 강하게 떠오를 때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나무, 나무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그런 식으로 말을 배워나갔다. 그에게 가장 어려웠던 일은 냄새가 없는 대상을 지시하는 추상적 개념어들, 특히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뜻을 지닌 단어들을 익히는 일이었다. 그런 단어들을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가 없었으며 서로 혼동되었다. 그는 다 자란 후에도 그런 단어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했으며 사용할 때도 종종 틀렸다. 권리, 양심, 신, 기쁨, 책임, 겸손, 감사 등의 말이 뭘 의미하는지 그는 혼란스럽기만 했다. 그러나 그가 후각을 이용해 자신의 기억 속에 모아둔 것들을 이제 일상적인 용어들로는 더 이상 충분히 표현할 수 없게 되었다. 곧 그는 냄새로 나무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나무의 종류까지 구분하게 되었다. 그는 단풍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느릅나무, 배나무, 수령이 오래된 나무, 어린 나무, 썩은 나무, 곰팡이가 핀 나무, 이끼가 낀 나무를 구분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나무 토막, 나무 조각, 톱밥까지도 구분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구분해낼 수 없는 것들을 그는 확실하게 구별했다. 다른 사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가이아르 부인이 매일 아침 젖먹이들에게 먹이는 그 희멀건 액체, 모두가 언제나 우유라고 부르는 그것도 얼마나 따뜻한가, 어떤 소의 젖인가, 그 소가 뭘 먹었는가, 유지방은 얼마나 들었는가 등에 따라 그루누이의 후각에는 날마다 다른 냄새, 다른 맛이었다. 연기 역시 그랬다. 불이 타면서 나오는 것은 전부 연기라는 말로 불리우고 있었지만 그것은 수백 가지의 냄새가 섞여 타오르면서 매분, 매초 새롭게 혼합되어 하나의 냄새를 구성하고 있었다. 대지, 자연, 공기도 마찬가지였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혹은 숨을 한번 들이쉴 때마다 그것들은 다른 냄새로 채워졌고 다른 냄새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대지, 자연, 공기라는 두루뭉실한 말로 표현하고 있었다. 냄새로 인지할 수 있는 세계의 풍부함과 언어의 빈곤함으로 인한 그 모든 이상한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르누이 소녀는 말의 의미를 포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마지못해 말을 사용해야 했다. 6살이 되었을 때 그는 후신경을 통해 주변의 모든 사물들을 완전히 파악했다. 가이아르 부인의 집에 있는 모든 것, 북부 샤론느 거리에 있는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돌과 나무, 숲과 나무 울타리, 심지어 작은 얼룩에 이르기까지 그는 냄새로 알아낼 수 있었다. 그는 구분할 수 없고 다시 확인할 수 없고 그때그때의 일회성 속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냄새는 하나도 없었다. 그는 수십만 가지의 독특한 냄새를 수집했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아주 정확하게 다룰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냄새를 다시 맡는 경우 전에 그 냄새를 맡았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어떤 냄새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심지어 그는 상상 속에서 냄새들을 서로 섞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냄새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체험한 모든 냄새의 색인이 실린 커다란 사전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냄새의 단어로 이루어진 새로운 문장들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도 다른 아이들의 경우 어렵게 익힌 단어들을 이용해 세계를 묘사하기에는 지극히 불충분한 상투적인 문장들을 처음으로 떠듬거릴 그런 나이에 말이다. 아마도 그의 재능은 청각을 통해 멜로디와 하모니 그리고 절대음을 알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완벽하게 새로운 멜로디나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음악의 신동에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물론 냄새의 자모는 음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르누이라는 신동의 창조 활동은 오로지 그의 내면 세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차이점은 있었다.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그는 점점 더 폐쇄적으로 되어갔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혼자서 생탕투안느 북부 지역이나 채소밭, 포도 농장이나 초원을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가끔 그는 저녁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며칠씩 사라지기도 했다. 그는 지팡이로 얻어맞는 벌쯤은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참아냈다. 외출 금지, 굶기기, 벌 청소로도 그의 버릇을 고치지는 못했다. 1년 반 동안 노트르담 드 봉스크루의 수도원 학교에 가끔씩 나가기는 했지만 눈에 띄는 효과는 없었다. 약간의 철자법과 이름 정도를 익혔을 뿐 그 외에는 하나도 배우지 못했다. 선생님은 그를 아예 전응하러 간주했다. 거기에 비해서 가이아르 부인은 그가 아주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것은 초자연적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주 드문 일이었다. 예를 들어 그는 어린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밤이나 어둠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었다. 다른 아이라면 램프를 들고서야 간신히 갈 수 있는 지하실 심부름이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광으로 장작 심부름을 보내는 일을 그에게는 언제든지 시킬 수 있었다. 그는 촛불을 들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길을 제대로 찾아가서 실수하지 않고 즉시 시킨 것을 가져왔다. 비틀거리거나 부딪히지도 않았다. 더더욱 신기한 일은 그가 종이나 천, 나무, 심지어 굳건한 벽이 둘러싸고 있는 문이 잠겨 있어도 그 안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가이아르 부인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는 방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도 아이들이 몇 명이고 또 누구인지를 알아냈다. 잘라보지도 않고 양배추 속에 벌레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한 번은 그녀가 돈을 너무 잘 숨기는 바람에 그녀는 비밀 장소를 자주 바꾸었다. 자신도 다시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르누이가 단 1초도 걸리지 않아 굴뚝 대들보 뒤의 장소를 가리켰다. 이럴 수가. 정말 그곳에 돈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미래도 예측하는 듯이 보였다. 누군가 집에 들어서기 훨씬 전에 그는 그 사람의 방문을 예언했으며 구름 한 조각 없는 하늘을 보고도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그는 눈이 아니라 점점 더 예민하고 정확해지는 후각으로 감지한 것이었다. 양배추 속의 벌레, 대들보 뒤에 감춰둔 돈, 길을 몇 개나 지나야 하는 먼 곳이나 벽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맞히는 일 등은 가이아르 부인이라면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었다. 부직갱이로 인해 그녀의 모든 후신경이 손상되지 않았다 해도 그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녀는 그가 전응하든 아니든 다른 얼굴을 하나 더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2개의 얼굴을 가진 이 아이가 재앙과 죽음을 몰고 오리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졌다. 점점 더 그르누이를 소름 끼치도록 참을 수 없게 만든 것은 그녀가 조심스럽게 숨겨둔 돈을 벽이나 대들보를 통해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르누이의 이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되자 그를 내보낼 궁리를 하게 되었다. 마침 다행스럽게도 이 무렵에 그르누이가 8살이 되었을 때인데 생메리 수도원에서 매년 보내오던 양육비가 이유를 밝히지도 않은 채 끊어졌다. 그녀는 재촉하지 않고 예의상 일주일을 더 기다렸다. 기한이 지난 양육비가 그때까지도 여전히 지불되지 않자 그녀는 그르누이의 손을 이끌고 함께 시내로 들어갔다. 그녀는 모르텔르리 거리에 그리말리라는 이름의 무두장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어린 일꾼들을 정식의 도제나 견습공으로서가 아니라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의 작업실에는 부패한 짐승의 날가죽에서 살덩어리를 제거하는 일, 무두질용 부식제나 염색제를 섞는 일, 부식된 날가죽을 깨끗하게 손질하는 일 등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거리가 많이 있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에 가능한 한 도제 과정을 마친 정식 견습공을 시키기보다는 만약의 경우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안부를 물어올 가족이 하나도 없는 천민이나 불황아 혹은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이용하기 마련이었다. 물론 가이아르 부인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르누이가 그림 아래 무드 작업장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저할 여자가 아니었다. 어쨌든 그녀의 임무는 다한 셈이었다. 양육 관계는 끝이 났다. 이 아이에게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그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살아남는다면 다행이고 죽는다고 해도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그리말로부터 아이를 넘겨주었다는 확인증을 받았고 그녀 편에서도 15프랑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준 후 다시 샤론느 거리의 집으로 돌아왔다.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털끝만큼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녀는 이를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공평하게 처리했다고 믿고 있었다. 더 이상 양육비를 지불할 사람이 없는 아이를 그대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되며 더 나아가 그녀의 자신에게까지 부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다른 아이들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거나 그녀의 미래까지도 망칠 수가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한 소망으로 간직하고 있는 일, 즉 혼자만의 죽음을 맞이하려는 은밀한 계획이 틀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가이아르 부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된다.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언급할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말년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기로 하자. 어린 시절에 벌써 내면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불행스럽게도 너무 오래 살았다. 거의 70살이 다 된 1782년에 그녀는 보모일을 끝내고 계획했던 대로 집을 한 채 샀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세를 받으면서 죽음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죽음은 찾아오지 않았다. 그 대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그런 일이 발생했다.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다. 혁명으로 인해 그때까지의 모든 사회적 도덕적 관계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혁명은 처음에는 가이아르 부인의 운명에 개인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그 후 그녀가 거의 8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그녀의 집을 새 얻었던 사람이 이민을 가게 되고 몰수된 그 사람의 재산은 경매를 통해 바지 만드는 어떤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러한 변화 역시 한동안은 가이아르 부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남자가 계속해서 세를 지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받은 돈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주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작게 인쇄된 지폐였는데 그것이 그녀가 경제적 파멸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 후 또 2년이 지났을 때 그녀가 새로 받는 돈으로는 장작값을 치르기에도 모자랐다. 가이아르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말도 안 되는 헐값으로 집을 팔아야만 했다. 그녀 말고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팔아야 될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집값으로 또 그 쓸모없는 지폐를 받아야 했다. 또다시 2년이 흘렀을 때 이제 그 돈은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1797년이 되자 그녀는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평생을 힘들게 일해 모았던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키우 거리에 있는 가구 딸린 작은 방에서 살게 되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10년이나 20년쯤 뒤늦은 죽음이 찾아왔다. 그녀의 식도에 만성적인 종양이 꽉 들어찬 것이었다. 그 병은 처음에는 식욕을 빼앗아 가더니 그 다음에는 목소리를 빼앗아 가서
그녀가 시립병원으로 옮겨졌을 때에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전에 남편이 죽었던 그 방, 죽음을 앞둔 수백 명이 가득 차 있는 그 방으로 보내졌고, 얼굴도 모르는 낯선 노파 5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침대에 눕혀졌다. 물론 몸을 바짝바짝 붙인 채로 누워야 할 정도로 비좁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3주 동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녀의 시신은 자루에 넣고 꿰매어져 정각 새벽 4시에 59의 다른 시신들과 함께 손수레에 실려 은은하게 종소리가 계속 울리는 가운데 성문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 만든 클라마르 묘지로 옮겨졌다. 그녀는 그 공동묘지, 덩어리가 풀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뭉쳐있는 두터운 석회석 밑에 마지막 안식을 위해 매장되었다. 그것이 1799년의 일이었다. 1747년의 그날, 그루누이 소년과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녀는 다행스럽게도 자신의 앞에 놓인 이런 운명을 전혀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유일한 인생의 의미인 정당함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